We'll go back. Hi.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워터서울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내빈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는 스톡홀름 국제물연구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22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수자원 부분, 물 부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기후 변화 등등을 많이 다루었고요. ADB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개발 측면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선진국들의 사례를 많이 그 기회를 통해서 다뤄볼 수 있었고요. 현재 우리가 아태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직면하고 있는 또 물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기온이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물과 관련된 재난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연평균 538억 달러의 비용을 소요시킨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태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임업이라든지 또 산림업이라든지 등등 농업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피해를 또 남기고 있고요. 습지는 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숲에 비해서 3배 더 빨리 줄어들고 있고요. 이전 연사분들께서도 이를 짚어주셨고요. 수조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 사회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논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죠. 제가 3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습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습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녹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습지와 특히 녹색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습지와 녹색 서식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녹색 자연 환경 그리고 강우량이 얼마나 이 하천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식량 안보인데요. 관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부분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농업은 평균적으로 70%의 담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면서 이 재배 시기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었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연 기반의 인프라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인프라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가 점점 노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부분이죠. 지난 연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레이 인프라로는 현재의 또는 앞으로의 물 관리에서 필요한 상황을 다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기반의 해법이 필요하고요. 자연 기반의 해법을 사용을 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물 관리를 지속 가능하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연 기반 해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해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연 프로세스를 보호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생태계를 보호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기반의 해법은 기후변화 적이나 완화에 있어서 한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연 기반의 해법을 이야기를 할 때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연도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니즈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 기반 해법이 필요한데요.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놓을 때 또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자연 기반의 해법을 많이 논하게 됩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레이 인프라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기후변화 적응과 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 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또 치수에도 습지가 필요한 것처럼 자연 기반 해법을 그레이 인프라에 접목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레이 인프라는 또 자연 기반의 해법은 함께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의 과정, 자연의 프로세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기반의 해법은 이제 점점 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기반의 해법이 가져오는 직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의 니즈를 맞출 수 있다는 것과 홍수나 가뭄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외에도 공동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 서비스나 생물 다양성 확보가 있겠고요.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점, 열섬 효과를 감소시켜 준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공동 혜택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기존의 프로젝트를 보면 비용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익화하기도 어렵고 정량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 기반의 해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자연 기반에서 해법이 가져오는 공동 혜택을 생각해보고 적극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폰지 시티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 있어서 설계에 있어서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레이 인프라와 녹색 인프라를 함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치수에도 활용을 하고 또 홍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또 활동들을 담고 있습니다. 투수성을 높이고 지하수의 재충전을 확대하고 또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 이 스펀지 시티 프로젝트인데요.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핑샹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농촌도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과 도시의 개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에 자연 기반 해법이 도시 개발에 접목되어서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우선 농촌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이 프로젝트에서 했고요. 도로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외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고려를 했고요. 또 농촌 지역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기존의 산림 지역을 보존하고 경사면을 조정을 해서 높은 수준의 질을 자랑하는 습지를 만들었고 개선된 습지를 만들었고 이런 수변 공간이 주민들에게 여가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제방도 마련을 했고요. 이것이 생물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식물도 식립을 했고요. 자연 서식지도 마련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고요. 기존의 그레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옹벽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함께 고려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보완 프로젝트, 레트로핏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린필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사례는 뉴클락시티인데요. 필리핀에 있는 곳이죠.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자연 기반 해법을 적용한 프로젝트입니다. 또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이고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선정이 되었고요. 2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마련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마닐라 인근이고요. 설계를 한번 보시면 다양한 엔지니어링 해법이 하천 주변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연 환경을 당연히 전폭적으로 포괄적으로 감안을 했고요. 이런 자연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마련인데요.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천 주변으로 이런 개발을 해 나가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연 기반의 해법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자연을 접목시켜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이를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수 재충전이라든지 또 당연히 시행이 되었고요.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을 적극 고려했습니다. 환경을 개발 의제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단순히 경제 개발 측면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좀 감안을 했고요. 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를 위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과 커뮤니티 측면에서 보자면 뉴클락시티 개발 같은 경우에는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자연을 접목시켜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기 때문에 재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민간 부분이 재정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들과 이 뉴클릭 시티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이 시에 재투자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함으로써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확립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 보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했고 정부 기관과의 조율도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단순히 한 기관이나 한 분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와 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함께 일해야만 이 프로젝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이 과정에서 당연히 중요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좀 더 큰 규모의 사례를 보자면 이것도 이 레트로핏 프로젝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에서 중요한 하천이죠. 스위스에서부터 델타를 거쳐서 네덜란드까지 이어지는 하천입니다. 이 네덜란드 지역은 홍수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19세기부터 살펴보면 당시에 엔지니어들이 이런 빙하라든지 아니면 얼음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고 또 하천을 직선화하고 좁히고 짧게 만들어서 이 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는데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선박이 항해를 할 때 큰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하천의 유량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정책이 도입이 되었고 또 하천 중간중간에 선박들이 항해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떤 막히는 구간도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다시 이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요. 지난 200년간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이 하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 기반의 해법을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하나 수로도 만들었고요. 이 하천의 이 주요 지류라든지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고 이를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로를 만들므로써 이 범람원으로 스며드는 유량을 좀 줄이고자 했고 도시 시민들과 또 농업에 쓰이는 관계 용수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링 차원의 해법을 사용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연 기반의 해법을 접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 하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했고요. 이것이 지하수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삼각주 부분, 라인강의 삼각주 부분을 한번 보면요. 가장 큰 규모의 자연 기반 해법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이와 관련해서 하천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강, 4개의 하천이 함께 합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기후변화 적응의 한 일환으로서 이 방식이 사용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이 하천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고 말 그대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런 자연 과정을 그대로 보존하고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성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19개의 지자체와 또 파트너 기관이 함께 참여를 했고 30억 유로가 소요되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홍수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각주에는 자연 기반의 해법을 적용을 했고요. 상당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로서 해안 보호 조치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둔독도 마련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 기반의 해법이 상당히 방대한 지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little bit about 마지막 파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적응과 또 물, 특히 강 유역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였는데요. 황허강 유역입니다. 이 유역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규모를 보게 되면 양쯔강 다음으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강 유역이 황허강 유역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크지만 총체적으로 중국에 공급하는 수자원이 2%밖에 황허강에서 조달되지 않습니다. 2%라는 것은 약 GDP의 15%로서 중국에 창출할 수 있겠는데요.
20, 30억 달러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 황허강의 수원을 통해서 약 2억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수자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특히 ADB, 아시아개발은행, 또 다른 파트너 기관들의 원조를 통해서 이 황허강 유역을 지속가능한 발전, 일명 생태 통로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래서 생태학적인 연계성을 또 생태에 대한 무결성을 황허강 유역에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환경 보호를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고 생태계 서비스 또 수자원 관리로 계속적으로 확충해 가면서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발전으로서 도심 지역과 또 농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생물 다양성 혜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강과 습지에서는 이 환경의 견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죠. 기후변화 적응을 대응하면서 또 환경 보호까지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통합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고요. 기후변화 관련된 우려사항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관리를 구축함으로써 최대한 강 유역이 특히 이 생태적으로의 여러 위험 지역이라든지 많은 기후변화로부터 취약한 지역들을 잘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황허강 유역을 부분에 있어서의 진행을 했었고 또 한 시민사회에서도 이 국가 차원에서의 황허강 유역의 보존을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수자원 관리는 저희가 정말 중요성을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강에 대한 유출과 또 유입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광산업이나 다른 이 산업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NGO 단체에 있어서는 최대한 강에 대한 이 수자원을 특히 지역과 또 국제적으로 잘 보존을 하면서 최대한 강 유역 지역에 있는 환경을 더 잘 보호를 하고 또 저지대에 있는 고원에 있는 이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진행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멸종 위기 종들을 잘 관리를 하고 특히 굉장히 많은 또 엔지니어링 노력을 통해서 황허강 유역의 부분을 좀 더 수박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특히 이 침수에 취약한 지역들을 잘 관리하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서 200명 혹은 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자원 관리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워크 체제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 역할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도적인 역량 강화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기후 적응을 잘 실행을 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잘 확충해 나감으로써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총 9개에 달하는 각각의 중국의 이 자치구, 일명 성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성들이 최근에 협업을 했고요. 기후변화 적응을 더 많이 전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 기반의 체제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지원도 중요하죠. 민간 부분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도 진행을 했고요. 민간 부분의 투자를 통해서 또 NBS 자연 기반 해법을 활용해 나가면서 또 역시나 이 부분의 생태학적인 어떤 보상금을 생태계 서비스로서 지급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관련된 그런 생태계 서비스나 그런 관련된 보상금을 주변에 있는 농민들에게 또 제공하는 등의 역할도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각각의 이 토지에 따라서 또 NGO들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 토지 유형에 맞춰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가치 확보와 제한을 이 기술과 통합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기술에 입각한 지식과 또 지식 관리와
또 기술을 통해서 진행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의 접근은 강 유역을 담당하는 관리처라든지 또는 보존 관리 담당국들과 같은 협업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영향이 있는 그런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서 해당 강 유역을 보존하는 노력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도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도 이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가 전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을 통해서 국가 전략을 이 기후변화 적응을 2년 전에 수립을 함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차원에서의 전략입니다. 해양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관련된 실현 가능성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우선순위의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자연기반 해법을 통해서 어떤 역량과 어떤 산업군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국 차원에서는 국가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완화 목표까지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중국에서는 각각의 주제별로도 우선순위 전략과 정책이 있습니다. 또 투자 프로그램도 있고요. 수자원 관리 또 자연 관리에 대한 이 자본금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MBS 자연 기반 해법을 활용해 나가는 것을 우선순위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토지 적응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최대한 가용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가치 제한을 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농업에 있어서의 증가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특히 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농민들의 행태를 잘 변화시킴으로써 이 PS라고 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을 진행하는 등의 하는 방안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또 순환 경제와 친환경 경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진행해 나가는 거죠. 사회 자본금을 강 유역으로서 어떻게 하면 특히 상류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관리를 또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포함하고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게 이 해당 프레임워크 체제입니다. 각 유역의 기후변화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 평가를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 해당 각 유역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정책을 검토하고 특히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일관적인 국가,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 차원에 있어서 어떤 요건들이 또는 내용들이 있는지 예컨대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을 하고 또는 수자원 관리 체계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이런 부분에까지도 역시 지식과 역량 공유를 또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강유역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생물 다양성 또 천연 자본 이 자연 자본금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요. 견실한 에코시스템을 수전 관리에 있어서 하는 거죠. 허난성에서도 진행을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최대한 이 자연 자본금을 활용을 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 또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이 해법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주력하기에 노력을 했고요. 기후변화 적응 또 수자원 관리를 말 그대로 정말 대규모로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이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좀 더 유의무이한 특성이 있었으니까요. 자연 기반 해법으로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행한 MBS 자연 기반 해법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한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습지라든지 해당 지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강력한 그리고 큰 이 조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평적, 수직적으로 관련 담당 부처, 기관들
기관들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강력한 리더십단에서의 노력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MBS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있어야 하겠죠. 민간 부분의 투자 부분까지도 저희가 잘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디자인, 지식 공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당 현지 환경에 맞춰서 또 해당 현지 당국과 맞춰서 적절한 캐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디자인과 이 실행 단계에 있어서도 MBS에서 주력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이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라고 중점을 두실 것 같은데요. 역시 관련해서 또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경청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이 MBS 자연 기반 해법의 경우에는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저희가 접목한 비용 혜택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각각의 의사 결정자들을 통해서 또 시민 참여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포용성 있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재정 지원 부분인데요. 역시 재원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진행해 나가면서도 역시 공공기관에서의 재정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 기반으로 해서 수지를 개선한다라든지 아니면 해당 환경 보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이 재원이 필요합니다. 단지 그냥 개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진행해 나가야 하겠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결국 이런 활동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특히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실행 단계를 MBS의 성공적인 결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